계엄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했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은 이제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건데 왜 계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김건희 이야기는 없는데 계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민주당의 내부에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제 네. 이런 주장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는 뭔가 뭐 단서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면은 군 인사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군 인사에 계속 개입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군에서 정보에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의 이제 사령관들, 뭐 기무사령관이랄지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방첩사령부랄지 소위 말하는 뭐 777 사령부랄지 이런 데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충암고 라인이다. 그런 데를 잡은 이유가 뭐겠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막 거리로 나오고 이럴 때 그런 것들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엄령을 통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 가운데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까지 이제 흘러온 논리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에 더해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가 면책 특권 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면책 특권 제한하는 얘기 뭐 이런 걸 하니까 대통령의 그러면은 이 소추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권위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한다는 계엄 선포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계엄을 선포하면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해가지고 요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려하고 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제 계엄 관련해 갖고 준비했던 문건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아예 이제 계엄 선포했을 때 의심스러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리고 계엄을 쭉 이제 밀어붙이는 그러한 계획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엄 관련 얘기를 한 것보다 이 한 거에 대한 반응이 더 웃긴 것 같아요. 대통령실 반응? 그렇죠. 예. 대통령실이 바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 관련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황,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느냐? 반발을 막 했잖아요, 바로. 예. 이전까지는 반발도 안 하다가. 예. 안 한 것까지는 아니죠. 슬슬 하다가. 근데 이 반발을 왜 했을까 잘 생각해 봤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뭐 그렇게 계엄을 안 하겠다. 계엄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당장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국기문란이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얘기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 들으라는 취지도 있구나. 그럴 수 있네. 왜 너 그거 듣고만 있어? 이재명이 계엄 얘기하고 이러는데 너는 왜 그거 듣고만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든다 지금.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이 제1야당 대표가 모두 진술하는데 나왔다는 모두 연설에서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인터넷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뭐 도는 걸 봤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기도 또 좀 조심스러운 것이 예전에 우리 한번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박근혜 때. 박근혜 예. 최순실 그 국정 문란 사건 한창일 때 2016년에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런 발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서가 예, 있었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여당에서 공세 펴고 지나갔는데 실제로 2018년도에 밝혀졌던 문건이 나왔죠.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고 광장에 시민들, 국민들 다 뛰어나와서 그 탄핵을 계속 요구를 하실 때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전국 계엄으로 확대해서 정부와 부처, 언론, 국토를 장악해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의 거의 60페이지 가까운 문건이 밝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었으면 이 문란을 군이 나서서 제압해서 이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겠다라는 문건을 실제로 만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겪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양질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떠한 경고성 메시지, 알고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넣은 것이 아닌가. 전체 10몇 분 정도의 그 발언에 이것을 굳이 넣은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해서 굉장히 사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사례적으로 자신의 경호처장을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사례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예를 들면 왜 그 사람을 이 시점에 김영현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2016년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밖으로 나올 거니까 계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탄핵 집회를 할 때 탄핵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군을 투입해서 발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문서로 나와 있는데 이 문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문서를 쓴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명,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명만 내리면 이건 실행되는 거다라고 진술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그때랑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어떤 문건을 만들려고 기무사령관,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죠. 지시를 내리면 거기서 문건을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명하면 되는 건데 이 국회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국회에서 3분의 2, 국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반수가.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번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이런 건데 따지고 보면 국회가 이렇게 된 살아오면서 게. 이런 대통령을 경험하는 것도 처음이죠. 많은 그쵸, 국민들이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제가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국회랑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인간들을 갖다 국회로 보내니까 인사청문회 하라고 예. 벌어진 건데, 전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대표도 매우 안종원 집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고 있는 탄핵을 주장하는 자들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용어로 얘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국민적 항전을 촉구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저는 군 내부에 지시를 안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지시와 무관하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시와 무관하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지시가 된다면 그 구체성은 더 빨리 확보가 되겠죠. 저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내부에서의 그런 흐름들의 일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굳이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시의 유무와 무관하게 2016년의 사례,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김영현이라고 하는 인사 이런 절차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엄중 경고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문건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건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에도 어쨌든 기무사 내부에서 그 문건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된 버전 따져가면서 그때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어느 버전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게 유무죄를 갈랐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문건이 존재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웃기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저는 너무 웃긴 얘기예요.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 우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우려라는 거는 야당의 우려가 무슨 뭐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파해가지고 불안을 부추기고 그걸로 이제 어떤 북한의 의도에 맞게 반국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우려를 제기하고 그러면은 정권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러한 우려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게 우리는 권위주의적 방법론을 취하는 정권이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권위주의적 정권인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행태를 계속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와 그러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게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국기를 문란하게 야당이 어떻게 국기를 문란하게 만듭니까?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정권 입장에서 정권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예를 들면 쿠데타를 획책을 했다든지 민주주의를 훼손할 만한 그러니까는 주권적인 어떤 원리를 훼손할 만한 어떤 상황이 준비됐거나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 때 야 이건 국기문란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정부가 생각하는 국기문란이죠. 그렇죠. 근데 야당이 그러한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기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는 우리다. 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권위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권력이 무엇이냐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행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하니까 기자들 저녁에 못하게 하고 지난번에 저는 용산공원에서 무슨 대통령 부부 색칠하게 하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봤던 시민들이 용산공원 출입을 못하게 LH가 막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소송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뭘 대통령에 관해서 비판하는 무슨 뭐 미술 작품이든 뭐든 간에 뭐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는 것 같고, 뭐 기소하는 것 같고, 검찰이 막 뭘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행태, 폭압적인 행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박근혜 때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사람들이 원치를 않잖아. 대통령을. 박근혜라는 사람을 원치를 않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지금도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나온 거 보면 거의 뭐 리얼미터에서 20%대 나온 거는 거의 처음 본 거 두 번째죠. 네네.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정치적으로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율이 워낙 낮으면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원래 본성이 굉장히 좀 민주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원래 쭉 따라가 보면 전두환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꽤 아직도 있고. 그럼요. 지금 예. 마음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뭐 토론을 해. 그냥 내가 얘기해서 쭉 가면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은데 저 무래기들 주로 야당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대통령을 왜 경로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경로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비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경로해. 그렇죠. 이 사람은. 경로한다는 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경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걸 용인하지 않는 거라면 경로할 때마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이 갤럽 23% 그다음에 리얼미터 29%가 나왔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시그널 자체가 한 4, 5개월이 갔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MB처럼 국정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톤다운해요. 그렇지. 박근혜 정부 때는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가다가 훅 돌아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여기에 군이 결합되면 제가 왜 그러면 문건 제목 2016년에 나왔던 문건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전시개혁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거고 그다음에 야 이게 재밌는 게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문건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안위. 역할. 이게 문건이란 통수권자가 말이에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 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상 이런 게 대비 문구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가지고 있는 거고 캐비넷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 캐비넷이 결합되는 건 뭐냐? 국방부 장관의 지시 라인에 지시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어요. 자기의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아직 안 갔습니다만 아, 경로했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겠죠. 경호처장이었으니까. 예. 저는 이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 사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회가 유린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잡아다가 현행범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엄 얘기 아까 국기문란 말씀했잖아요. 국기문란자들이야라고 다 감옥에 반국가 집어넣어버리면 세력이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요 투표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계엄이 선포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뭐 대학의 군인들 상주하죠. 방송사 장악하겠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있는 서버 자체가 구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글 그걸 막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계엄이라는 거 이제 국내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행태를 보면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주의자들이야. 에? 자유민주주의자들이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은 확신이 있다면 국민이나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런 걱정을 안 하겠지. 그렇죠. 지금 예. 뭐 대규모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같은 거 터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 대통령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해서 지금 4년 전에 고발됐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하는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뇌물죄로.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과 그리고 피의자라는 게 이게 참 말이 되냐는 거예요. 피의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2억 원 정도가 뇌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몸을 던지게요. 또 몸을 던지게야. 일단 기사가 나고 기소를 그렇게 하고 옆에 낙인 찍기 피의자 문재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그대로 다 그냥 쓰잖아. 그렇게. 그러고 나면 뇌물이라는 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뇌물처럼 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이나 윤석열 한동훈식의 뇌물 사건에서 제발 좀 돈이 그 거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직접 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지난번에 저 이재명도 무슨 저수지 뭐 400억 뭐 미래 그냥 돈이 2억 얼마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야 5천억이 들어갔어. 우리가 그 계좌를 확인했어. 이런 검찰의 어떤 기소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이거 뇌물죄라는데 돈이 들어간 거가 아니잖아요. 월급 받은 거죠. 근로 대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돈이 갔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 회사가 사위를 취업시켜가지고 네. 그 장관 자리 뭐 이런 거 공단 자리 받고 네. 취업시켜서 일 시키고 월급을 줬다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요 자기 사위를 그 취업시킬 거를 미리 알고 이 사람을 중진공 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렇게 앉혔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혀놓으니까 그 대가로 이 사람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슨 뭐 이사로 앉혀가지고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줬다.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그동안에 받았으니까 다 대가성이고 이게 들어간 게 결국은 문재인에게 들어간 거다. 재밌는 게 생활비를 그때부터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저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네. 걸릴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작정하면 다 걸리겠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전 정부를 싹 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속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인 다혜 씨가 그 당시에 2018년에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분을 사실상 부양했어야 되는데 부양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이제 과정 말씀하신 과정을 통해서 그 부양했어야 되는 돈을 사실상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 내준 셈이 되는 것이다. 요 지금 구조예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 받은 사람 지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 구조 속에서 돈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성호 씨인데 이 성호 씨가 받은 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하려니 이 사람들은 이 다혜 씨와 성호 씨는 경제 공동체고 또 다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야. 이렇게 가려고 이게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려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혜 씨가 그 당시에 언제까지 그러면 생활비 보조를 받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이 돈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 보조를 안 받았다면 이게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래 줘야 될 생활비가 안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제 공동체인 상황에서 줘야 될 돈을 대신 준 거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혜 씨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근데 결혼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다혜 씨는.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상 뭐 그게 같이 살았든 어쨌든지 간에 분가를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한 딸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처가이잖아요. 성호 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경제 공동체다라는 게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거 증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앞서의 판례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1심에서 화천대유 그 50억 클럽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았잖아요. 돈을. 네. 아들이 받은 거를 갖고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를 경제 공동체 논리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1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와가지고 야 그게 뭐냐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비판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논리를 보강을 합니다. 어떻게 보강을 했냐면 곽상도 전 의원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공범이다라고 보강을 했어요. 공범이다라고 보강을 해서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가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다혜 씨가 공범이든지 저는 이게 너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잠깐만 그 포인트로 가기 전에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다. 네. 그 포인트로 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논리로만 이렇게 쭉 접근을 하다 보면 나는 이게 이제 이것도 검찰이 노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말하는 거하고 같으면 우리가 찌찌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곽상도랑 비교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것 자체도 오물투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몇 년 근무했는데 대리급한테 또는 뭐 과장급이라고 쳐. 대리급이든 과장급한테 50억으로 퇴직금 주는 것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법적 논리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라는 그 사람의 커리어랑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야 민주당에서 저 사람한테 중진공 이사장 줄 수 있어? 정부에서? 상식적으로 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저 사위 있잖아요. 사위가 야 전혀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이 항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뭐 한 월 800만 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린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진공 이사장 할 만해서 그냥 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취업할 만해서 했어. 이것과 곽상도 아들이 뇌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상식적으로 50억 받았어. 이것과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곽상도 아들이랑 이 사건을 비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곽상도 건마저도 아들하고 곽상도를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게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상도마저도 나도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것이 어렵다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뭐라고 쓰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박근혜가 유죄가 나온 거다. 그렇지. 그러면은 예. 문재인 문다의 사이와 네. 박근혜 최순실 사이 중에 네. 더 누가 더 가까운 게 가까운 거. 누구겠느냐. 그렇다니까. 문재인 문다혜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박근혜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돼서 예. 문재인 문다혜는 당연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공찰의 그런데 논리라니까.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예. 박근혜 최순실이 유죄가 난 거는 네. 그들이 경제 공동체에서 난 게 아닙니다. 뇌물죄 공동 정범에서 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뇌물 혐의에 있어서 네. 서로 공모 관계였기 때문에 단지 가까운 사이여서 유죄가 난 게 아니라 그렇죠. 공모 관계였기 때문에 유죄가 난 거기 때문에 예. 박근혜 최순실로 만약에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다혜 씨가 야 내가 이상직을 임명할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 너는 거기서 이걸 받아야 돼. 네 남편인 서모 씨가 이걸 취업을 해서 이 관계가 여기서도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네. 논리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로 묶이면 묶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예. 누구는 경제부 공동체로 묶였는데 그러면 누구는 묶이지 않았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100% 지금. 만약에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앞으로 쭉 나올 네. 겁니다만은 1심에서 만약에 이건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조선일보 어떻게 나올 거냐?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인정됐는데 여기는 인정이 안 되냐? 사법부 잘못됐다.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예.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비교, 경제공동체, 그다음에 곽상도 뭐 50원 이게 법이라는 게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자꾸 검찰이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야, 니들 사실 공모했잖아. 요거잖아요. 예?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이것도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사실 공모했잖아. 이재명 정치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모한 거잖아. 아니 이런 식의 검찰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논리를 돌려드리면 윤석열, 김건희, 최 여사님 공모했잖아. 예? 거긴 했어요. 거긴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니까 모욕감을 안 느낄지도 몰라요. 경제 나한 공동체로 번도 해서 봤는데. 야 일부러 사회 대통령 만들어 주고 돈도 좀 보태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차이점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면밀히 법적으로 죄가 되냐 저는 결국에는 기소는 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소하려고 지금 판단하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예. 모욕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무죄가 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조국 대표도 딸에 장학금 받고 어쩌고 다 뭐 당연히 이제 결혼 전에 딸이었고 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났어요. 1, 2심 네. 모두 뇌물죄는 다 지금 무죄가 난 상태입니다. 근데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타격을 노리는 것이냐를 그 점을 주목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모욕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이런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는 지금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분들은 네. 모욕에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을 안 받는다고요.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사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게 이제 서 씨가 월급 받았다는 거랑 또 하나가 뭐 우리 여사님이 문재인 여사님이 뭐 굳이 보자기에 5천만 원을 싸가지고 무슨 뭐 친구한테 딸한테 전달해 주라고 줬다든가 이런 식의 전달 방법에서 계좌이체 띵띵띵 이런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자기에 싸서 주라고 했다는 등 이상한 걸 계속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딸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여사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어떠한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사안이 이렇게 모욕적인 것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마치 무슨 굉장한 뇌물을 주고받은 것처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모욕적입니까? 근데 이러한 보도들의 이런 뉘앙스, 이 언론의 뉘앙스를 검찰이 알고 노리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여기에 우리가 10년, 20년 예. 동안 그래 왔잖아. 속거나 그러니까 뭐 문제 있나 봐라고 예.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
쪽에서 보도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사의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개입된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받는 와중에 미국으로 갑자기 출장을 갑니다. 미국에 출장 가서 누구 조사했느냐? 지금 저기 노무현 대통령 딸 수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래된 특수부의 관행적인 모욕주기 수사 방식 자체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무지하게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다 종결된 사건인데 자기가 이미 자기 장모 문제로 감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거길 재수사하는 문제까지 했던 이게 제가 볼 때는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주 근성이거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들이 알아서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지 근성이죠. 거지 그러니까 딱 알아서 네. 야 이거 좀 위태로운데 안 되겠는데 자 우리 캐비넷에 있잖아 긁어오자고 한번 수사 피의사를 공포해서 알리고 조선일보가 아마 세게 써줄 거야. 딱 지금 맞아가는 그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모욕주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한 것들 사소한 그러니까 인과관계 피사실과 관련된 인과관계 그러니까 죄를 증명하기 위한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격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들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 방귀뀌었대. 저 사람 똥 싼 쪽도 있어. 어? 저 사람 화장실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은 그것과 뇌물을 뭐 진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계속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조국 이재명 저는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대장동 좀 다시 한번 가져와. 대장동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야 이거 이재명이야. 그분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400억이 이제 받기로 돼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검찰과 기자들이 제발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을 좀 가지고 오라니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때는 1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다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아니 그 보수 패널들은요. 네. 지금 대장동은 날아간 거고요. 보수 패널 얘기하는 건 대장동은 어차피 이거 유죄 나오기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계속 주장을 해야지. 그다음에 대북 저기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딱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뭐요? 위증죄. 위증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죄 그거 아주 짜실한 거 나오면 그걸로 작살 낼 거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국력 낭비입니까?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모펀드 가지고 뭐 대선 나오려고 돈 모았다며. 예? 그래가지고 다 밝혀진 게 하나도 다 없었잖아요. 무죄였죠, 무죄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동 딸 가로등 표창장으로 사업도 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른바 해가지고, 예? 그거 다 먹으려고 했다, 사모펀드가.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는 게 예. 방귀를 누가 꼈다고 해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다 자랑스러운 비유가 뭐 똥, 방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냄새도 나요. 냄새나. 근데 그게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안 끼면 남 앞에서 안 끼는 게 다 예의지만 그렇잖아. 꼈어.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낱낱이 방귀 꼈대. 좀 있다가 똥을 쌌대. 네. 화장실에 가서 똥을 어떻게 싸냔 말이야. 네. 그 똥의 냄새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하면서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거를 그게 무슨 큰 발견을 한 것처럼 언론들이 계속 추가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 윤석열, 김건희는 똥 안 싸나? 설사다. 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똥 안 싸? 여러분, 저는 한국 검사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밥인데 똥. 아니, 그리고 특히 한동훈 씨의 따님 관련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 그렇죠. 예? 그 법적으로 따지지, 그래? 예? 그러니까 언론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검사들이 그거를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여당에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유리한 것들은 막 허장성세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들은 아예 기소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조사도 그딴 식으로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불가능해.
제가 볼 때 뭐 네. 싸워야죠. 제가 볼 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상식선에서 다가오지 않는 거고, 전 제일 화가 났던 건 192대 108을 만들어 놨더니 국회가 개판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저런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을 예를 들면 논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저기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똥, 오줌, 냄새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입이 좀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인 불복종 운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점심시간 앞두고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최경영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